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이제 2019년도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아마 인상시킨 대표적인 요인을 뽑는다면은 가계부채가 무려 1514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로 인해서 지금 모든 가계들이 이 소득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시킨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이 됩니다. 아마 미국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원래 0.75포인트가 차이가 됐죠. 그런데 또 12월 19일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겁니다. 그러면 1%포인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시킨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한국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인상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2019년도에 세계 경제는 선진국들이죠. 선진권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입니다. 또한 개도권이죠. 역시 신흥 국가들도 경제 성장이 아마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제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비관론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내년 투자 전략 수립은 어떤 것이 좋을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는 주식도 있고 또 채권도 있고 예금, 뭐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재테크할 때는 한 군데 주식에 몰빵해도 안 되고 부동산에 모두 몰빵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주식, 일부는 예금, 일부는 부동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연 2019년도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며 어느 것을 취득해야 될까? 또 어느 지역에 사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그 투자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거냐, 부동산을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시대에서는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유동성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라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예입과 인출이 가능한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일단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긴급하게 필요할 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현금을, 유동성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연초에는 상당히 낙관적이었죠.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원인이 비관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주식을 처분해서 일부 부동산 시장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재테크에 유리하다고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들은 왜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하락을 했느냐? 이런 비관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유동성 축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미국은 QE 양적 완화가 이미 끝났고요. 올 초에 일본과 유럽 지역에서 양적 완화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심각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런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도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다가 손실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수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왜 강세를 했는지, 왜 주식시장이 강세 요인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뭐냐?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돈풀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저금리 정책 아닙니까?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해도 이자 비용이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정책으로 주식시장도 강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정책에서는 말이죠,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모두가 저금리 정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채가 대폭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10월부터 미 연방준비제도가 역시 유동성을 축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올해 3번을 인상시켰는데 아마도 12월 19일에도 또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여튼 세 번을 인상시켰고요. 또 12월 19일, 18일에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말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결과적으로 네 번 인상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3번이나 4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 축소는 물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미국도 상당히 경기가 둔화되는 영향으로 달러가 아마 약세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감소되고요, 또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건설의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는 바람에 이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또한 부동산 가격도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아마 3월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계부채 이자 비용이 커지다 보게 되면 또 정부가 강력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약보합세를 하면서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급 하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압으로 가격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아마 미국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역시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주식시장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 내년도에 주식시장의 그 평가가, 주식시장 평가 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크나큰 상승 기대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아마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국내 시중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그런 한계 기업들,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들도 금융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단기 투자 전략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의 그런 재무 상태라든가 영업 성적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또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가, 앞으로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있는가, 전망이 있는가, 또 그 기업의 성장성,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아마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를 판단할 때는요, 거시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나 저점에 사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 내년도 그런 그 보합세에서 가격이 신압으로 하락하면서 언제까지 가격이 하락할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20년도까지 계속 약보합세에서 하락, 약보합세에서 하락,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2020년도가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최고점을 찍는 시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연도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에 더욱더 부동산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1997년 11월에 IMF가 왔을 때 99년 2000년도에 부동산이 얼마나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그때가 저점이라는 것이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 12년에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무려 강남 지역은 40%에서 50%까지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때 강남에 있는 미들클래스, 중산층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부동산의 매수 타이밍인데,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 이제 그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도 저하되고요, 떨어지고요. 또 그렇게 부동산을 빚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매수 타이밍도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을 보면서 2021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리서치를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입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 취약이라든가
또 근무상 형편, 또 가족들의 질병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부동산은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참으로 2019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면 내년도에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러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주식이든 그리고 부동산이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타이밍을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